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천문단에서 중심 화제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총 9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 아홉 근데 이제 그 9가지로 제시됐던 중심 화제를 공부하면서 우리 중심 화제라는 것이 무엇과는 다르고 그렇지, 소재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 소재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 화제고, 그래서 이 중심 화제는 뭐하고 같은 거야? 그렇지, 천문단의 제목하고 자,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천문단의 제목을 붙인다라는 것은 중심 화제를 찾는다라는 것과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국어 시간이나 뭐 다른 인강에서 봤듯이 뭐 요지라는 말을 써. 요지. 요지라는 말은 뭐야? 중요한 내용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바로 뭐야?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과제로 제시를 했던 네 가지 문단, 네 개의 문단 먼저 답을 맞추고 새로운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요 지문을 봤었는데, 자, 요 지문 중심하자는 mp3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뭐야? mp3의 그렇지 압축 방식이지. 그래서 제목이나 중심화제를 쓰면 뭐야? mp3의 압축 방식 이렇게 해도 좋고,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기존의 압축 방식하고는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대? 인식해야 한대. 다르다라는 점을, 특이하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은 뭐야? 인식할 뭐가 있다는 거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필요성 함대.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mp3 압축 방식 해도 좋고 mp3 압축 방식을 뭐 인식할 필요성 해도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빵집이 나왔었어. 자, 빵집. 자, 푸알란 빵집.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일화나 사례를 제시하면 요거를 이제 일반화 정리하는 문장이 다음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이거 중심하셨으면 뭐야? 푸알란 자, 빵집이라고 해도 좋고 푸알란 빵이라고 해도 좋아. 푸알란 빵집의 뭐 제빵 비법.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문단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야? 밀가루부터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재료가 다르다라는 점. 자, 그래서 밀가루부터 다른 푸알라 빵집의 제빵 비법이 중심 화제이자 자, 제목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생소한 용어가 제시되는 중심 화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연습하기 3번 딱 보니까 생소한 용어, 우리 영어가 나왔네. GPS. 그래서 뭐 GPS의 뭐 개념 해도 좋고, 그 다음 여기 요 말이 나와 있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구의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는데 했어. 그러니까 뭐야, GPS라는 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자, 그게 뭐라고? GPS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아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
발문과 선지를 이용해서 중심화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아니면 비문학 지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보통 문단이 5문단으로 된 지문을 제시한다고 그랬어. 5문단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4문단에서 6문단 이 정도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자, 요런 제시문이 제시가 되면 여기 밑에 몇 문제가 깔리냐면 3문제에서 4문제가 깔려요. 요즘은 2문제가 깔리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깔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세트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트당 한 세트의 문제가 나오면,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요거의 답이 어디에 있어? 그렇지. 여기 제시문에 답이 다 있어. 제시문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사실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 혹은 내용의 일치성을 묻는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내용의 일치성을 문제나 사실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경우, 이런 식으로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 아닌 것은 했어. 그럼 알 수 있는 내용은 몇 개? 4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담겨져 있는 요 5개의 선지, 답지를 읽고 무엇을 읽으면? 제시문을 딱 읽으면 요 제시문을 어떻게 읽는데 좀 수월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주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딱 읽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 뭐가 있어? 박테리오파지라는 말이 나와있지. 이 글은 뭐야? 박테리오파지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요거에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 내용의 일치성을 묻는 문제 중에 부정형으로 묻는 문제에 답지를 먼저 읽고 글을 읽으면 최대한 많은 힌트를 가지고 글을 읽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박테리오파즈는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다. 자, 개념을 이야기했네. 파지 또는 세균 바이러스라고도 한대, 다른 말로. 박테리오파즈의 박테리오는 세균이라는 뜻이고, 파지는 먹는다라는 뜻이래. 사전적 정의가 나왔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박테리오파즈는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대. 이루어져 있다? 이건 뭐야? 구성요소지? 구성요소. 또 앞에 개념 나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개념 하면 되겠지. 뭐에?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의 개념 구성요소. 그 다음 다각형으로 생긴 머리 내부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든 박테리오파즈가 들어있다 했어.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머리 얘기했고 뒤에 꼬리 얘기하네. 그럼 정리하면 박테리오파지의 뭐와 개념과 구성 요소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에 지금 답은 찾을 수 없어. 왜? 이 밑에 있는 문단이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읽고 나서 봐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는 나왔네. 뭐? 박테리오파지의 생체 구조. 뭘로 되어 있다고?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제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 지문의 중심 화제는 박테리오파지의 개념과 구성 요소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주차 수업. 첫 시간에는 첫문단 읽기 두 번째와 관련해가지고 전체 구조 예측하기가 있어요. 자,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면, 혹은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우리 보통 이제 비문학 관련된 자연과학 책이나 사회과학 책이 있지만, 우리가 비문학 글을 접하는 건 보통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수능시험, 모의고사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걸 예로 이제 드는 거예요. 보통 5문단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5문단.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 요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요 밑에서 이제 언급할 무엇을 찾는 거, 그렇지,
중심 화제를 찾는 연습을 이제 해봤어. 그런 가운데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자 그런 연습도 했었지. 그래서 이 중심 화제 찾기를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뭐와 관련된 글이냐를 첫 문단으로 예측하자라는 걸 이야기했어. 근데 이거 말고도 첫 문단을 읽다 보면 요 아래 이 문단서부터 마지막 문단에서 무엇을 얘기할지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자, 왜냐하면 첫 문단을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즉 추측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뭐 더 집중하면서 읽게 되고 또 분석하면서 읽게 되고 그 다음 자세히 읽게 돼. 그 다음 기억하기도 아주 좋지.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자라는 건데 아까는 중심 화제를 찾아냈지만 지금은 뭐야? 요 어떤 구조로 어떤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이야기 해나갈지를 예측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문단 읽기 두 번째 전체 구조를 한번 예측하면서 읽어보자. 자, 왜? 모든 지문은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데 첫 문단 읽기의 중요성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대. 자, 구조의 생김새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문단 읽기이기 때문이래. 첫 문단 읽기를 자 유형화한다는 건 뭐야? 종류로 나누어 보면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면 그 종류를 통해서 글 전체의 무엇을 구조를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독해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대. 우리 보통 수능 시험에서 너희 수능 시험은 이제 국어 영역이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문학,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배우고 있는 비문학이야. 문학과 비문학은 자 퍼센테이지가 비슷해. 그 다음 보통 우리 모의고사 보면 처음 부분에 뭐 나와있지? 그렇지. 화제 찾기, 소재 정하기, 그 다음 뭐 주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 뭐 어울리지 않는 글의 내용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뭐하고 관련된 거냐? 그렇지. 합법과 작물. 자, 이거와 관련된 거지. 쓰기 영역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고 표현하는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그게 지나면 뭐 문법 사항이 나오지. 그래서 매체와 언어와 매체. 여기서의 언어는 뭐야? 국어, 문법이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품사, 그 다음 무슨 뭐 유마, 비유마, 구개유마 뭐 이런 거, 사이소리 현상 뭐 이런 거,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래서 너희들 수능부터는 요게 이제 선택 과목이고 요거는 이제 필수지. 그래서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지는데 여하튼 여기서 문학 영역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문학에서 나오는 이 작품이 배웠던 작품이 나올 수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배웠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친숙할 수 있지. 근데 비문학은 처음 보는 거 나오지. 처음 보는 거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단 말이야. 생소하면 뭐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한 번, 두 번 더 읽게 되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한단 말이야. 시간을 많이 소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문학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느냐, 절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시험 점수에 영향도 아주 크게 미치는데 여하튼 이렇게 구조를 예측하면서 읽다 보면 시간도 자,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첫 문단의 유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네. 첫 문단의 유형은 자, 첫 번째 개념 제시형, 주장 제시형, 그다음 문제 과제 제시형, 기존 견해 통념, 통념이라는 게 기존 견해야.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 대상 제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념 제시형은 뭐겠어?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겠어? 자세히 써야겠지. 그 다음 주장이 나오면 그 뒤에는 근거가 나오겠지. 문제나 과제가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니? 분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야겠지. 기존 견해가 나왔어. 그럼 기존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건 밑에 나오겠지. 그 다음 대상이 제시됐어. 그럼 대상을 어떻게 해? 대상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서부터 이번 주차에는 이렇게 개념 제시형, 주장 제시형, 문제과제 제시형, 기존 견해 통념 제시형, 대상 제시형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한번 첫 문단을 읽으면서 글 전체를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예측하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개념 제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 1, 개념 제시형이 나와 있어. 자, 하나의 글이 이렇게 나오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제시되고 개념이 제시된단 말이야. 이렇게 개념이 제시되면 요 밑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개념이 제시되는 문단은 어떤 문단이냐? 자, 보자. 첫 문단 이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대상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풀이하는 유형이다 했어. 자, 이 개념은 어떻게 나타나고 사전적 정의 형태로 표현된대. 그러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뭐뭇은 뭐뭇이다. 혹은 뭐뭐란 뭐뭇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무엇을 덧붙이기도 한다? 사례를 덧붙이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자. 몇 개의 문장이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 문장들을 뭐라고 한다? 동의문이라고 한다. 자, 요거 개념이 되는 말에다가 우리 메모를 이렇게 치자고 저번에 이야기했어. 동의문이라고 하지. 자, 무슨 방법이야? 정의의 방법이지, 정의. 예컨대라는 말은 뭐야? 예를 들면 이런 뜻이야.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같은 능동문과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또는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더 들겠다는 거야.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나는 아빠의 아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했어. 지금 얘를 두 개 들었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 이처럼은 뭐야? 요 예를 든 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는 특정 단어를 풀어 달리 표현한 문장들은 각각 뭐라고 본다? 동의문이라고 본대.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동의문의 개념 혹은 동의문 예 하면 되겠지. 요 예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니까 요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문의 개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동의문의 개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밑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올 것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얘는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어. 다음 세 번째 예를 보면, 자, 개념이 어떻게 제시되냐. 에스페란토는 1887년 폴란드의 안과 의사인 자멘호프에 의하여 공표, 사용하게 된 뭐다? 국제 보조어이다. 뭐뭐는 뭐뭇이다. 했지? 에스페란토 운동은 1민족 2언어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민족끼리는 모국어를, 다른 민족끼리는 에스페란토를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 공용어겠네. 지금 이제 영어를 보통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를 통하여 만인평등과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언어 운동이다 했어. 자, 그럼 뭐 에스페란토의 개념 해도 좋고, 뭐 국제 보조 에스페란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개념으로 뭐가 나온 거야? 에스페란토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에스페란토가 나왔을 때,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요 아래 문단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 다음 장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첫 문단에서, 자, 이렇게 다섯 문단 정도 나눠 놓으면, 첫 문단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개념 제시가 어떤 개념을 자, 정의의 방법으로 제시했을 경우, 이 문단서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여기 나왔네. 개념이 제시되면, 자, 1문단에서 개념이 제시되면 그 아래 문단서부터는 상술의 문단이 이어진다는 거야. 자, 상술이라는 말은 상세히. 술이라는 말은 뭐야? 서술한다, 쓴다 이 말이야. 상세히 풀어서 쓴다. 개념이 제시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자, 긴 글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전국연합평가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자, 제시문의 길이하고 아주 유사한 자, 그런 글이 나왔어. 그러면 이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자. 자, 이런 걸 읽을 때는 문단에다가 번호 붙이는 게 좋아. 자, 1문단, 2문단, 그 다음 3문단, 자, 그 다음 마지막에 4문단까지. 자, 이렇게 봐주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최근 포퓰리즘이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정치 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뭐에 대한 관심?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겠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방면의 연구성과는 이 방면은 어떤 방면? 그러면 잘 봐. 포퓰리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정의하기가 어렵대. 한마디로 딱 뭐뭐란 뭐뭇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그러나 했어.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아니야? 정의를 하네. 뭐라고 정의하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인민에 대한 호소가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른 뜻이 없다 했어. 자, 그러면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선 정의를 내렸지. 뭐 포퓰리즘의 정의 해도 좋고 가장 중요한 요소래. 그럼 그냥 요소라고 써도 좋겠지.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인민 속으로. 인민에 대한 호소. 자, 그래서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 포퓰리즘의 요소가 바로 뭐야? 인민에 대한 호소래. 호소. 자, 선생님은 포퓰리즘이 뭔지는 알지만 너희들은 포퓰리즘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겠고 그냥 포퓰, 인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요 제목, 요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왜냐? 우리 빅문학 지문이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푸는 경우도 더 많아.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풀 수는 있는 거야. 자, 여하튼 선생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포퓰리즘의 정의, 인민에 대한 호소래. 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 밑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그래서 개념을 제시했어. 천문단에서. 그럼 보자. 많은 사람들이 1870년대 러시아에서 전개된 인민속으로 운동을 포퓰리즘의 기원으로 꼽고 있으나 해서 기원. 본격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은 미국의 인민당에서 뭐 때? 시작됐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야. 1892년에 창단된 이 정당은 미국의 인민당, 소외받은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기성 정치 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대. 러시아와 미국에서 태동돼 시작된 이런 고전적 혹은 낭만적 포퓰리즘은 20세기 전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과는 큰 차이를 보였대. 여기까지는 그럼 뭐야? 고전적, 낭만적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네. 근데 20세기 전반에 나오는 이런 포퓰리즘과는 차이가 있대. 그리고 오늘날 신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차 등장하는 신포퓰리즘이 뭐야? 오늘날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재차 등장하는 정치 현상과도 매우 이질적이래. 고전 포퓰리즘이 전통적 농촌 사회의 복구를 꿈꾸며 농민들의 삶을 미화했다면 현대적 의미의 신포퓰리즘은 도의지를 근거로 하면서 특정 지도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핵심 변수로 하고 있대 했어. 그럼 포퓰리즘에 어떻게 됐어? 기원 나왔지? 그 다음 시작 나왔어. 그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뭐 어떻게? 고전적, 낭만적 포퓰리즘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또 신포퓰리즘으로 나눌 수도 있대. 고전적 포퓰리즘은 뭐에 관심이 있대? 농민들의 삶을 미화했대. 신포퓰리즘은 마지막에 나와있는 특정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핵심 변수로 하고 있대. 지도자 카리스마와 관련되고 있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포퓰리즘의 기원, 시작,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뭐 된 거야? 전개가 된 거지.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포퓰리즘의 뭐? 전개 해도 좋고 포퓰리즘의 이런 식으로 발전된 거 아니야? 발전. 하면 되겠지. 이처럼 포퓰리즘 현상이 시간적,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성격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대 했어. 여기는 뭐가 나올 거야? 성격이 나오나 봐. 특성. 이를테면 포퓰리즘을 사회 속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이라는 뜻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곤란하대. 성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대. 우선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응당 갖추어야 할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적인 역사, 정책, 사회적 기반이 없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포퓰리즘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성격 규정의 어려움하고 왜 어렵냐? 뭐가 없대? 이데올로기가 갖춰야 될 요소를 결여하고 빠뜨리고 있대. 이데올로기가 아니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 다음 포퓰리즘은 일종의 경멸적인 언어로 이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야.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퓰리즘에는 뭐가 없대? 핵심 이념이나 가치가 없대. 핵심 이념이나 값어치가 없대. 중요성이 없대. 가치가 각각 없다는 거야. 다른 이데올로기는 명시적이고 혹은 묵시적으로 한두 개의 중심가치, 이를테면 자유, 평등을 표방하며 그것이 곧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포퓰리즘은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한대. 오히려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이질적이까지 한 여러 이념적인 요소와 손쉽게 결합한대. 게다가 세계 각지의 포퓰리즘 현상이 제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니므로 포퓰리즘에 대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대. 그
포퓰리즘의 성격을 한마디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념을 제시했고 정의를 했고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포퓰리즘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격 규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대. 자,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자. 자, 만약 포퓰리즘을 정치운동, 다시 말해, 자, 민주적 정치제도 안에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포퓰리스트의 정당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으로 한정하고 고전적 포퓰리즘으로는 현대 포퓰리즘을 아우를 수 없으므로 현대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면 포퓰리즘 개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대. 그러니까 뭐야? 현대 포퓰리즘으로 개념을 한번 다시 정의하자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1950년대부터 21세기 정치학자들이 빠지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민주권론이래. 인민을 위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포퓰리즘의 핵심이며 기본 명제가 된대 했어. 자, 여기 제목될 만한 게 나왔네. 포퓰리즘의 핵심 이념이 나왔어. 원 기본 명제. 그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인민주권론이래. 인민을 위하여 1문단에 나왔지? 자, 또 하나의 기본 명제는 바로 지도자 우월주의의 바탕을 둔 하향적 연대. 인민주권론이 인민들의 정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고 결과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본인이 직접 과실을 얻고자 하는 열의는 부족하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이 공백을 메워주기를 바라는데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이런 대중의 소극적 심리를 이용하여 정치적 실리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래. 자, 인민을 위하여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대. 뭐? 하향적 연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현대적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포퓰리즘의 핵심 이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여기 개념이 제시되었으면 요 밑에는 뭐야? 이 개념 포퓰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역사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다음 특성 그 다음 포퓰리즘의 핵심 이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글이야. 자, 그럼 주제는 뭘까? 주제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현대적 포퓰리즘 관점에서 본 포퓰리즘의 핵심 이념이겠지. 이게 주제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긴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긴 글을 한번 예습 차원에서 미리 문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갖고 미리 오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할 때 재미없지 않고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써갖고 온 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요 긴 글 두 번째도 나와 있어요. 요 긴 글을 미리 한번 잘라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정리를 미리 해갖고 예습을 좀 해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가지고 아주 짧은 단문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뭐 제목을 한번 붙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목을 한번 붙이는 그런 과제를 합니다. 자, 지금 구글 클래스룸 들어갑니다.